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하겠다 안 하겠다가 최종적으로 결정난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단행할 새로운 군사 타격 선택지를 놓고 최근 며칠 동안 실제로 참모들로부터 여러 가지 보고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급격히 또 많은 보고를 받았고요.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란 정부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시위를 계속해서 무력으로 강경 진압을 하면서 유혈 사태가 지금 거기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혈 사태를 명분으로 해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더 이상의 사상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한다. 이런 명분인 것이죠. 이란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그 퇴진과 그리고 뭐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소위 그 신정 체제라고 하죠. 신정 체제의 종식 등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위에 대해서 이란 정부가 강경하게 그 무력 진압을 하면서 정부의 공식 발표는 지금 당연히 없습니다. 몇 명의 사상자가 났는지 이런 거 이란 정부의 발표는 없습니다만은 현지에 가 있는 그 서방 기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나와 있는 그런 소식을 보면은 지난 주말까지 무려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그리고 부상자는 뭐 수천 명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막겠다라는 명분으로 이란에 대한 타격, 공습을 명령하는 방안을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그 비군사 시설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표적 선택지를 지금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보고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공습을 할지 안 할지는 최종적으로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결정입니다만은 만일 공습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것입니다. 라고 이미 보고서가 거기까지는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백악관은 이란을 겨냥한 타격 계획을 묻는 그 뉴욕타임즈의 지난 주말 질문에 대해서 미국은 이란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라는 정도의 선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개입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위대를 강경 탄압하는 그 이란을 겨냥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수차례 시사한 바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 군사 그 개입에 대한 어떤 이제 빌드업, 명분을 쌓는 그런 발언을 수차례 한 것입니다. 지난 9일에는요, 이란이 큰 곤란에 빠졌다. 과거처럼 사람들을 마구 죽이기 시작했다라면서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가 개입할 것이다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바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에도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그 무력 충돌이 격화되자 그때 이란의 그 군사력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여러 차례 구두로 압박을 한 끝에 이란의 포르도, 또 나탄즈, 그리고 이스파한 등 이 세 곳의 핵시설을 기습적으로 공습, 타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결국은 뭐 이란에 대한 공습이 절대 불가능할 거야. 뭐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란 국민들의 희생이 더 늘어나고 더 악화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공격 명령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을 계기로 해서 그 이란 쪽에 대한 어떤 전운이 좀 급격히 많이 감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자 이란도 이란입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반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모든 미국의 우리 이란에 대한 이런 공격은 결국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하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다. 또는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아서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명분을 내세워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이란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란이 우리 공격합니다. 뭐 그러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 이란과 합의하에 이란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후에 보복 공격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뭐 그런 그 수순은 늘 있어 왔던 수순이죠. 이스라엘 정부는 실제로 지난 주말 긴급 안보 협의를 진행하면서 고도의 경계 태세에 돌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10일이니까 이제 지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전화 통화를 나눴고요. 그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이란 개입 가능성, 그다음에 그 후에 있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 등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전운이 많이 감돌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조성됐습니다. 자, 미국도 지금 흉흉한 상황이죠.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아이스 요원이 민간인 그 37살의 백인 여성을 총으로 쐈잖아요. 그 총격 사망 사건 이후에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이 반발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국토안보부는 미네소타에 오히려 요원들을 더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우리는 오늘과 내일 더 많은 요원을 그곳에 보낼 것이다 라면서 미네아폴리스에서 일하는 그 아이스 요원들이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원들을 더 보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 반발 시위와 더 늘어나는 요원들 사이에 좀 어떤 강대강 대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우려되면서 그 이란에서의 앞서 제가 전해드렸던 그런 상황까지도 좀 이렇게 좀 떠오르게 되는 좀 그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또 안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이란의 그 유혈 사태가 떠오르게 되는 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도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티 놈 장관은 시위대가 우리의 작전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범죄 행위이며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의 이 반발 시위는 앞으로 더 커지면 커졌지 조만간 이게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강대강 대치가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미네아폴리스의 그 이민 단속 요원을 계속 증원하면서 단속을 강화해 왔죠. 그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복지 지원금 부정 수급 문제 등등 때문에 또 이제 미네소타주에 그 소말리아인들이 많이 거주하며 그들이 여러 가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그들이 가짜로 사기 행각, 사기 서류를 만들어서 복지 혜택을 부정하게 받아들고 있다.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싹 다 조사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이런 총격 피살 사태도 발생했고 또 항의 시위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요원들을 더 보내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강대강 대치로 가는 수술을 밟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주 이 지역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도 확산되고 있는데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난 주말에 전국으로 이게 확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국토안보부가 강대강 대치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더 강대강 대치를 하는 게 국토안보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그 법적으로는 연방의회 의원들이 아이스 구금시설이나 이런 뭐 교도소나 이런 거를 사전에 통보 없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내가 안에를 둘러보겠다 하면 그 시설 관계자들은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가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사전 통보 없이 의회 의원들이 아이스 구금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차단한다라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주말 동안에. 총격 사건 바로 다음 날이었던 8일 놈 장관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뭐냐면 아이스 시설에 의회 의원들이 방문하기 최소 7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그 지침을 만들어서 이 지침을 법원에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방법에 따르면 연방의원들은 아이스 구금시설을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가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크리스티 놈 장관은 뭐라 그랬냐면요. 워싱턴 DC의 연방 지방 법원도 워싱턴 DC에 있는 그 연방 지방 법원에 이제 그 문서를 제출했잖아요. 아이스 시설에 함부로 방문하면 안 된다고. 그 연방 지방 법원도 의회가 편성한 그 일반적인 예산안 그 아시죠? 왜 One Big Beautiful 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그 법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방지방법원이라든지 또는 구치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One Big Beautiful 법안의 그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적용을 받는다. 라면서 때문에 그 예산에 의해서 이러한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함부로 방문하면 안 된다. 7일 전에 통지문을 보내고 7일 전에 사전 통지 후에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왜? 연방 예산, One Big Beautiful 법안 그 연방 예산에 의해서 그 시설들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따른 지침을 따라라. 이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데 이제 뭐 의회 의원들은 반발하죠 당연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연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지금 따질 수 있는 뭐 계제가 지금 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너럴리 봤을 때 이민 단속 문제도 찬반 논란, 맞다 안 맞다 논란, 이민 단속 문제 자체도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한 그 지난번에 그 비극적인 총격 사건, 백인 여성 피살된 그 사건, 그 총격 사건도 정당방위다, 무도한 살인 행위다, 찬반이 아니죠. 맞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 논란. 또 의회 의원들이 구금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도 옳다 그르다 논란. 그러니까 사방이 온통 그 논란투성이다라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이게 이제 뭐 저는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온통 시절이 세대가 온 세상이 옳고 그름의 그 논란 속에 좀 파묻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더욱더 심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옳고 그름은 뭐 정말 법원에서 나중에 판결을 내리게 될지 아니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여하튼 옳고 그름의 논란의 시대인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미국 대표, 덴마크 대표, 그리고 그린란드 대표, 이 외교 수장들이 자, 이번 주에 워싱턴 DC에서 만나서 이 그린란드의 미래를 놓고 3자 담판을 나누게 됩니다. 뭐 물론 이번 주에 3자 담판에서 그린란드를 팔게요. 안 팔게요. 뭐 그런 결정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드디어 이 문제,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드디어 이제 공식적인 3자 회담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내놓으라는 그 미국의 요구에 맞서야 함과 동시에 또 수십 년 동안 독립을 추구해온 그린란드의 주민들을 관리해야 하는 내후 외환의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그러니까 덴마크예요. 가장 어려운 게 덴마크. 그 다음에 이제 그린란드겠죠. 아무래도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해야 되니까. 미국은 뭐 덴마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아유 땡큐. 그렇지만 뭐 최악의 경우 못 얻는다 하더라도 뭐 지금하고 현상 유지와 다를 것 없으니까 미국이 이제 가장 편하긴 한데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의 처지에 놓여 있는 건 덴마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어제 그 분석 기사에서 덴마크가 오래전부터 독립을 꿈꾸는 그린란드 주민들도 달래야 되고 또 미국의 위협에 맞서서 좀 방어를 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덴마크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덴마크의 라르스 라스무센 외교장관, 그리고 그린란드의 비비안 모츠펠트 외교장관 이렇게 세 명이 이번 주에 3자 회동을 갖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차지하고자 한다라는 뜻을 밝힌 후에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지금 처음 이 세 명이 만나는 겁니다. 자, 한편 그린란드의 운명이 걸린 그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오히려 덴마크와 그린란드 사이의 불협화음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란드가 잘 아시다시피 덴마크의 자치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치령인 것은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또 덴마크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군사와 외교를 빼고
군사와 외교만 빼고 자치령이니까 바꿔 말하면 군사 외교는 다 덴마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의회 대표자는 그런데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언제부터? 미국이 그린란드를 관심을 표명한 그때부터 그린란드와 덴마크의 사이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도요, 덴마크하고 그린란드의 그 대표들이 화상회의를 했거든요. 직접 가기에는 너무 머니까 화상회의를 열었는데 격렬하게 의견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언성만 높인 상황에서 회의가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린란드 의회 외교위원장은 당시 뭐라 그랬냐면 그린란드 정치인들이 참여하지 못한 채 덴마크 의회가 우리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현재 작금의 이런 상황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우리를 배제하고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식민주의적인 발상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격하게 화를 내면서 심한 말도 막 오가고 그러면서 그냥 덴마크한테 거칠게 항의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회의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대표들 간의 사이가 굉장히 나빠진 겁니다. 덴마크는 아시다시피 헌법상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외교권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가 지금 이러는 겁니다. 갑자기 왜요? 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네. 다시 말해서 그린란드는 군사와 외교를 제외한 자치령이니까 그걸 반대로 말한다면 군사와 외교권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린란드로서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린란드 정치인들은요. 덴마크를 뺀 채 미국하고 그린란드가 직접 대화를 추진하려는 그런 기류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워싱턴에서 이 3자 회동에 참석하는 그 그린란드의 그 모츠펠드 외교장관은 그린란드는 미국이 필요하고 미국은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점이 분명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미국과 단독으로 만남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린란드 이 자치령의 그 대표자들이. 자,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그린란드 외교장관이 덴마크를 빼고 미국과 단독으로 만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그 자체는 결국 그린란드와 덴마크를 좀 떼어놓으려는 그 사이를 좀 분열시키려는 미국의 이간술, 미국의 전술이, 그러니까 이간술이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들리셨나요? 그렇지 않고 그 미국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여하튼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덴마크와 그린란드 사이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전략이 좀 먹힌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그린란드는 사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었습니다. 나서지도 않았고 나서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지금 그린란드 사람들이 목소리를 막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린란드가 덴마크를 제외하고 그냥 미국하고 바로 협의를 할지 또 그 협의에 대해서 미국에서 그렇게 관심이 있다라면 우리도 성의를 표하겠습니다. 그럼 그린란드 주민 한 명당 10만 불씩 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린란드 주민 한 명당 최소 10,000불씩 줄까 아니면 최대 10만 불씩 줄까 지금 그걸 논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5만 7천 명이거든요. 그린란드 주민들이 5만 7천 명이니까 만에 하나 이제 최대로 1인당 10만 불을 준다면 57억 달러입니다. 미국에서 57억 달러는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로 57억 달러를 들여서 그린란드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이건 그냥 싸게 사는 거죠. 싸게 먹히는 거죠. 자, 57억 달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570억 달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근데 그린란드 주민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라면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10만 불씩이니까 4인 가족이면 40만 불 받는 거예요. 우리 한 가족한테 40만 불이 떨어진다는데 그린란드 주민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만 불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것 같으면 한 20만 불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인 가족이면 80만 불, 5인 가족이면 100만 불. 근데 20만 불 주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57억 달러 곱하기 2니까 뭐 114억 달러? 그렇죠. 114억 달러? 아무것도 아니죠. 미국에서 114억 달러. 물론 모든 걸 다 이렇게 뭐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고 돈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숫자만 놓고 본다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지를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란드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의 상태가, 심리 상태가. 자, 이번 주에 미국에서 덴마크, 그린란드, 미국 3자 회동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데요. 그 3자 회동에 이제 얘기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바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로 좀 가볼까요? 베네수엘라에서 반미 성향의 민병대가 발동하면서 미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즉시 출국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모두 빨리 베네수엘라를 떠나라. 위험하니까 떠나라.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베네수엘라 미국 대사관은 어제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올려서요. 베네수엘라의 안보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국제선 항공편 운항이 다시 재개됐으니까 이게 언제 다시 또 중단될지 모르니까 지금 재개돼서 나름대로 국제선 운항편이 있을 때 빨리 베네수엘라에서 출국하라라고 지금 홍보하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미국 대사관은 콜렉티보라는 베네수엘라 친정권 무장 민병대가 지금 검문소를 곳곳에 설치하고 차량을 마구잡이로 수색해서 미국 시민권자나 또는 미국에 대한 지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런 메시지나 카톡이라네요. 덴마크 베네수엘라 사람은 카톡 없죠. 뭐 텍스트 메시지를 했는지 그런 걸 일일이 검열하고 있다라면서 도로를 이용할 때 경계를 늦추지 말고 미국 사람들은 어디를 다닐 때도 각별히 주의하라. 그리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한 빨리 베네수엘라에서 나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계 경보는 지금 베네수엘라 현지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에 마두로 지지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이번 사건은 제국주의적인 침략 행위다. 미국이 우리를 침략한 침략 행위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강한 항의 시위를 막 벌이고 있거든요. 그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미국인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너 미국 사람이야 막 잡아가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현재 수도 카라카스 그 일대에서 막 소총을 지닌 친정권 민병대 조직원들이 막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막 다니거나 도시 주변에 검문소를 세우고 지나가는 차량 아무거나 막 또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막 붙잡고 불신검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잡아가두려는 그런 분위기도 심한 상태입니다. 자, 베네수엘라에는 그 한인 교민들도 한 120여 명 정도 살고 계십니다. 수도 카라카스에는 한 50여 명 정도 살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한인 교민들도 지금 웬만하면 거리를 그냥 다니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그 자기 직장, 뭐 거기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게나 자기 집 외에는 안 가려고 하는 그 웬만한 거리를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베네수엘라 그 한인회 차원에서도 절대로 웬만하면 당분간 길거리 걸어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그 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원유 판매를 통해서 확보하는 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미국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자금에 제3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넣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제재 때문에 팔지 못하는 원유를 우리가 양도받아서 국제시장에서 대신 팔아주는 거야. 너희들이 제재를 심하게 받으니까 못 팔지. 원유는 있는데 어차피 못 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신 팔아주는 거야. 대신에 우리가 대신 팔아주고 생긴 그 돈은 우리가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넣어놓고 우리가 미국의 권한으로 사용을 할 거야. 그런데 오해하지 마.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만 쓸 거는 아니야. 이제 지금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면서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넣어놓고 어디다 쓸 건지는 우리 미국이 결정을 하지만 우리가 베네수엘라 너희 국민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단 제3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넣어놓을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뭐 복잡한 얘기 많이 나왔지만 뭐 그렇게 일단 아시면 되겠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가서 베네수엘라 원유 팔기 시작했는데 그럼 그 돈은 싹 다 가져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트러스트에 어카운트 넣어놓고 그렇게 사용하겠다. 그러나 최종 사용 결정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만은 아마 거의 대부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아마 이 서비스가 아직 이용되지 않는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사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조만간 이제 앞으로 미국 전국에서 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드론이 30분 만에 내 집 앞에다가 물건을 탁 떨어뜨려 놓을 그런 서비스를 받을 전망입니다. 조만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자, 월마트가 올해 150개 매장에 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는 앞으로 1년 내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150개 매장에 드론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내년 정도까지는 미 전역 270개 이상의 지점에서 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넓게 봐서 최장 내년까지면은 미 전국에 270개면요. 웬만한 대도시에 아마 여러분들 사시는 웬만한 곳에는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드론이 30분 안에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요리하려는데 파가 똑 떨어졌어. 그러면 월마트에다가 나 그린 어니언 하나에 요즘 얼마 하나요? 한 1불 50 하나요? 한 단에 한 1불 50 하나요? 그럼 나 그린 어니언 세 단에 그냥 또 뭐 카레 몇 개 너무 무거운 건 안 됩니다. 한 5파운드 이내여야 됩니다. 그 정도 따다닥 주문하고 유튜브 하나 보고 잠깐 기다리고 있으면 30분 안에 월마트에서 드론 해서 드론이 줄을 쭉 해서 내려다 주는 이 서비스를 합니다. 빠르면 지금 해당 안 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올해 아래 그 외에 조금 교외에 계시는 분들도 내년 안은 거의 다 해당될 겁니다. 자, 이번 계획은 지금 현재는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에서는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혹시 달라스 쪽에 계신 분들 이런 서비스 해당되시는 분 계신가요? 달라스 포트워스 쪽에는 이제 지금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애틀란타에서도 일단 시범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앞으로 LA를 비롯해 세인트루이스, 신시내티, 마이애미 등등등 미 전역으로 확대하는 서비스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월마트가요. 자, 월마트 측은 이렇게 되면 서비스 이용 인원이 지금은 시범적이어서 미 전국에서 약 한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200만 명도 큽니다만은 미 전국 3억 한 2천만 명 중에서 200만 명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총 한 4천만 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 웬만한 대도시 사람들은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월마트 측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즉시 갖다 줄 수 있다 라면서 드론 배송은 고객이 급하게 한두 가지 품목을 빠르게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아주 유용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요리하려고 하는데 참기름이 똑 떨어졌네. 그럼 참기름 하나만 빨리 배달하면 딱 하면 30분 안에 참기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정말 요긴하죠. 30분이라고 하면 내가 동네에 마트에 차를 끌고 가서 사오고 하는 시간하고 큰 차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은 뭐 아파트 내려가면 1층에 바로 편의점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차 타고 그래도 한 5분, 길면 한 10분, 빨라도 한 5분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트 안에 주차장 차 세우고 또 마트 안에 걸어가서 막 찾았어. 와갖고 진열대 그 계산대 앞에 줄 서서 기다렸다가 페이하고 또 주차장에 막 가서 내 차 타고 다시 오고 뭐 아무리 빨라도 아무리 가까운 곳에 마켓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 이렇게 사갖고 올래도 한 20분은 걸릴걸요. 그런데 30분 안에 갖다 준다면 나가는 것보다 낫죠. 그냥 주문해놓고 잠깐 유튜브 하나 보고 있으면 갖다 주니까 그렇게 빠르게 고객이 한두 가지 물건을 빠르게 필요로 할 때 바로 갖다 주겠다라고 월마트는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연방정부가 그 드론에 대한 규정을 대폭 완화시키면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동안 이제 월마트를 비롯해서 뭐 아마존 그리고 도어대시 배송하는 회사 도어대시 등등 여러 기업이 드론 배송을 뭐 시작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좀 유명무실했죠. 왜냐하면 그 규정 때문에 드론은 사람의 시야 내에 있는 곳에서만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게 그동안의 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시야 내에 있어야 되니까 사실 뭐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시야에서 없어질 것 같으면 그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그 사실상 뭐 배송을 한다는 데 있어서 뭐 유명무실한 거죠. 그러면 서비스가 있으나 마나죠. 근데 그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지난해 8월 폐지한 거예요, 연방정부가. 그래서 그러니까 월마트 입장에서 봤을 때 물건을 딱 실었고 드론을 띄워서 보냈는데 내 시야에서 사라져도 이제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드론은 최대 5파운드까지의 물품을 실어서 배송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월마트 A라는 지역의 월마트, 내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월마트가 A라는 지역이라고 쳤을 때 그 A라는 지역의 월마트에 주문을 했는데 그럼 거기서 나까지 거리가 얼마이면은 갖다 주느냐? 6마일 최대 6마일 안에만 들어가면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월마트는 뭐 워낙 많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6마일 안에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월마트 해지면 내가 나하고 월마트하고 거리가 뭐 한 4마일, 뭐 5마일 떨어져도 금방 갖다 준다라는 것이죠. 드론은 그냥 공중에서 트래픽 없이 그냥 한 번에 확 오기 때문에 금방 옵니다. 자, 드론은 어떻게 배송을 해주느냐? 작은 포장된 상자에 주문한 물건을 담아서 자, 쭉 이제 드론이 딱 붙잡고 갑니다. 쭉 가서 내가 이제 해당되는 집 앞에 이제 도착하면 이제 이거 다 뭐 내비게이션으로 찾으니까 그건 걱정 없어요. 살짝 내려오지만 드론이 완전히 지상에 착륙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고 그러면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뭐 자동차에 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드론은 이 공중에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공중 위에서 줄을 쭉 내보내서 지상에 물건을 탁 내려놓고 다시 줄을 끌어올려가서 다시 드론은 집으로 갑니다. 집이 아니라 어디죠? 월마트로 갑니다. 배송은 주문 이후 30분 이내에 도착하게 한다라는 게 월마트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시범 운영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무슨 뭐 참기름 얘기도 했고 파 얘기도 했지만 주로 이제 식자재 급하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 식자재 그리고 이제 일반 의약품. 내가 보니까 오늘 당뇨약이 떨어졌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오더하는 거죠. 그 처방전 다 그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러면 거기서 받으면 바로 보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약품 그리고 급하게 뭐 필요한 그런 뭐 한두 가지 물품들 이런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에서 한 번 이용해 본 사람은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씩 이용한다고 해봅니다. 한번 해보니까 이용을 해보니까 너무 편한 거죠. 너무 좋은 거죠. 5파운드 이상 안 되는 그런 물품은 내가 나가기 싫어. 근데 아마존에 해보면 아마존이 가장 빠른 게 뭐예요? 오버나잇 딜리버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저녁 때쯤 하면 내일 아침쯤 옵니다. 근데 뭐 아침 일찍 오지도 않더라고요. 8시에서 12시 사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한 10시, 11시에 오는데 그것도 결국은 밤새 기다려야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오늘 저녁 하다가 파가 똑 떨어졌는데 아마존에 오버나잇 해봐야 내일 아침에 오는데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준비하다가 파가 똑 떨어졌을 때는 월마트에 요걸 딱 하면 30분 안에 갖다 주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월마트는 월마트 플러스 회원 그 멤버에게는 이런 드론 배송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하고요. 근데 월마트 멤버가 아닌데 급하게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일반 고객에게는 그러니까 난 멤버들에게는 드론 배송 한 번당 무려 $20가 차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월마트 멤버십 다 가지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런저런 여러 가지를 봐서 월마트가 조금 돈을 쓰고 투자를 하더라도 이 30분 드론 배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정말 새로운 시대에 이제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배우 이병헌 씨가 영화 어쩔 수가 없다로 미국의 권위 있는 시상식 골든글로브 어워즈의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갔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안타깝게 수상은 불발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LA의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이병헌이 그 후보에 오른 코믹 영화 부문 남우주연상은 이병헌이 아니라 마티 수프림이라는 영화의 티모티 살라메 라는 배우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병헌과 함께 같이 후보에 오른 영화 배우들이 정말 쟁쟁한 영화 배우들이 올랐어요. 정말 이병헌 씨 입장에서는 이런 영화 배우들과 같이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상을 못 받아도 정말 기분 좋을 듯한 같은 경쟁 후보가 누구였냐? 조지 클루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에단 호크 등 쟁쟁한 배우들이 같이 경쟁했는데 가장 나이가 젊은 배우인 살라메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병헌은 수상자가 살라메로 호명이 되자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살라메에게 박수를 보내는 그런 모습이 TV 화면에 이렇게 클로즈업 되기도 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건강 관련 소식 한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히비스커스 티 혹시 좀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네,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클레오파트라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셨다라는 그 히비스커스 티가 최근 더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티로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건강 전문지 헬스라는 그 매거진이 있는데 여기 또 이게 특집 보도가 되면서 최근에 갑자기 급격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헬스 매거진은 히비스커스를 심장 건강에 좋고 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며 칼로리가 없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료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헬스 매거진이 보도한 히비스커스 티의 효능을 잠시만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서너 가지 아주 중요한 효능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항산화 효과입니다. 이거는 늙지 않기 위해서는 항산화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인체, 우리가 숨을 쉬면 들이마실 때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잖아요. 산소를 들이마시지 못하면 인간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이 산소가 들이마셔서 몸 안에 들어가면 이게 또 그 산화 과정을 거쳐서 불안정한 형태인 활성산소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산소가 꼭 필요하면서도 사실 노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런데 활성산소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뭐 필수이기도 합니다만은 피부나 혈관 등 세포를 산화시켜서 각종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히비스커스는 비타민 C와 안토시아닌 등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것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노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 많죠. 뭐 또 노화를 막아주는 물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있지만 쉽게 마실 수 있는 히비스커스 티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혈관의 건강을 개선해 준답니다. 논문에 따르면 히비스커스의 혈압 감소 효과는 혈압 강화, 그러니까 혈압을 낮춰주는 혈압 강화제 복용할 때와 거의 동일한 그 효과, 그 역할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논문에. 히비스커스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그리고 히비스커스 산이 혈관을 살짝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피가 잘 돈다는 것입니다. 다른 티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혈관 벽에 붙어 있어서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LDL, 소위 말하는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잖아요. 콜레스테롤도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인데 LDL, 나쁜 콜레스테롤 그 수치를 낮춰주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체내 염증을 예방합니다. 히비스커스에는 비타민 C,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 체내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고 신경세포 염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혈당 수치 조절입니다. 히비스커스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유기산, 요것들이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면 올라가면 이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포도당이 세포로 신속하게 이동해서 혈당 수치가 내려가게 됩니다. 히비스커스는 카페인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한 나는 티 마시면 아우 잠을 못 자 이런 사람들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것만 있습니다. 뭐냐? 이게 이제 혈압을 좀 낮춰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압이 낮으신 분들, 저혈압이신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 저혈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혈압 강하 현상이 나타나면 저혈압 환자는 이게 오히려 고혈압보다 더 무섭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꼭 좀 주의해 주시고요. 히비스커스 차에 관심을 한번 더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마셨다고 하니까 왠지 슬그머니 또 저도 관심은 가긴 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